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년 2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승인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한다면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 버스에서 내리던 70대 여성이 버스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주변 시민들이 버스를 들어올려 이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주차 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3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명이 MBN에서 열린 두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또 한 번 격돌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사천 의혹을 두고 거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전국의 무더위와 함께 폭염특보도 확대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 정상은 양국 핵협의그룹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는데요.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올라섰다 평가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열었습니다. 한미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나토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정상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4개 나라는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자유인권 법치에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규범 기반 질서를 지키는 안전판과 같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싱크탱크들이 함께 주최한 퍼블릭 포럼에서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연사로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압도적 힘을 갖춘 동맹과 우방국들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북러에 밀착에 대응하는 닷새 간의 안보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핵작전 지침을 승인한 이번 공동성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통령실은 미국의 핵자산을 북핵 대응 용도로 문서에 적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권영범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번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대통령실은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서도 나아가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체형은 핵 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등 미국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같은 미국 핵 자산이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임무에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적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 핵 공격 발생 시 대응은 물론 평소에 북한의 움직임을 파악해 핵 공격의 의도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모든 핵 공격에 대한 시나리오가 한미 작전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편 영화 스타워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레이저 무기가 세계 최초로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해서 북한의 무인기나 우물풍선을 격추하는 무기인데요. 한 번 쏘는데 2,000원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인지 강재묵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적의 드론이 우리 영공에 진입하자 영화 속 광선검을 연상시키는 레이저를 발사해 하나씩 격추합니다. 올해 우리 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양산에 들어간 레이저 대공 무기입니다. 드론의 궤적을 따라 레이저를 10초에서 20초 정도 발사해 700도 이상의 열로 드론을 태워버리는 방식입니다.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탄약 없이 전기만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1회당 발사 비용은 2,000원에 불과합니다. 사거리는 2에서 3km 정도로 북한 소형 무인기의 운용 고도와 유사합니다. 전방부대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서 넘어오는 궤적에서 먼저 격추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지난해 4월 무인기 30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험평가에서 레이저 30회를 모두 명중시키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출력과 사거리를 향상시켜 규모가 큰 항공기와 탄도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예산 871억 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군에서 실제로 운용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70대 여성이 버스에서 내리다가 버스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달려와 함께 버스를 들어올려 이 여성을 살렸습니다. 또 대전의 한 주차타워와 강원도 횡성의 주택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한여혜 기자입니다. 정류장에서 버스 한 대가 출발하는가 싶더니 다시 멈춥니다. 주변 시민들과 인근 가게 상인들은 놀란 듯이 버스 쪽을 쳐다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70대 여성이 하차 도중 연석에 미끄러지며 버스 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시민들이 모두 달려들어 버스를 들어올려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시민분들 막 저기서 뛰어들어가지고 밀어가지고 할머니 살리시고. 구조된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갈비뼈와 쇄골이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대전의 한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해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지하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차타워 위쪽에 주차된 차량 한 대에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고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5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차타워와 지하로 연결된 빌딩 직원 3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주택과 차량이 불에 탔고 집주인인 80대 남성이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가 열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된 건데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어렵게 확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병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최초 요구한 차액은 2,740원이었습니다. 막바지 심의에서도 인식차는 뚜렷했습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제도 취지와 목적 그리고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확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과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양측은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약 12시간의 밤샘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1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중재 구간을 제시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표결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9만 원, 현재 소비자 물가로 치면 비빔밥 한 그릇 가격의 시급입니다. 37년 만에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었지만 인상률로는 2021년 이후 역대 2번째로 낮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부가 다음 달 5일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신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하면 트럼프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단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출마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9%,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6%로 트럼프 전 대통령 47%에 불과 1%포인트 차로 뒤지는 팽팽한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7%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재선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응답도 85%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하원 의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Those conversations have been candid, comprehensive, and clear-eyed, and they continue.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사퇴 요구는 해당 행위로 규정했음에도 논의에 따라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참모와 조언자들도 바이든 사퇴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설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후 단독 기자회견을 갖고 인지력 논란 등 다양한 질문에 정면 돌파할 예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도중에도 후보 사퇴 요구가 이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과 고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지금부턴 비 피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쏟아지던 비는 그쳤지만 아직 복구를 시작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피해가 심각해 복구는커녕 들어가기조차 어렵고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곳도 많은 상황입니다. 피해 상황 먼저 윤기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제방이 무너져 주민 36명이 고립됐던 대전의 한 마을입니다. 살수차로 도로 일부만 치웠을 뿐 마을 전체를 뒤덮은 두꺼운 진흙 때문에 복구는커녕 진입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피소로 피난한 주민들은 언제쯤 집에 돌아갈지 막막합니다. 한 60년은 살더라 이렇게 그런 일은 생전 처음인데 뭐 어떡할 거요. 집을 보면 그게 어느 천년에 복구가 될라는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충남 논산시의 한 중학교는 사흘째 멈춰섰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 운동장은 완전히 침수됐고 일부 교실과 건물까지 물에 잠긴 상황인데요. 사흘째 양수기로 온종일 물을 빼도 흙탕물이 줄지 않아 정상적인 등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께부터 똑같아. 이 물도 똑같이 있고 안 빠져 물이. 40가구가 침수된 이 마을은 배수 작업으로 이제 겨우 물이 빠졌습니다. 비에 타 맞은 어르신들이 추워서 다다다다다 떠는데 그때서 마을 이관 대응 112로 가라고 하니 이게 화가 안 날 수가 있냐 이 말이지. 난장판이 된 집을 본 주민이 구멍 뚫린 하늘에 토해낼 울분을 사람에게 쏟아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이번 폭우로 농작물 피해도 심각합니다. 축구장 13,000개 규모의 농지가 물에 잠겼는데 하루가 지나도 물이 빠지지 않아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수박이나 참외 같은 제철 과일은 물론 채소들도 건질 게 없다고 하는데요. 이 농산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금강하구의 대표적 농촌마을 전북 익산시 망성면입니다. 그제 140mm 비가 쏟아지면서 망성면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루 지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논에도 시설재배단지 안에도 물은 빠지지 않은 채 기르던 방울토마토는 수장을 당했습니다. 우렁이 농장에 있던 우렁이는 물에 휩쓸리며 농장 밖 수로로 탈출했습니다. 그나마 몇 마리 남은 우렁이마저도 산소가 부족해 죽어갑니다. 한 8톤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들어있는 거 1톤이나 들어있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에 잠긴 수박 농장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수해를 입은 수박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벽 5시에 나와서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키운 농작물을 농사를 계속 해야 할지 그 빚은 어떻게 청산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경북 영양에선 올해 첫 수확을 기다리던 복숭아 나무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시 또 4년을 기다려야 첫 수확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1년 농사가 아니라 저는 8년 농사를 망쳤거든요. 이번 폭우로 9,500헥타르, 축구장 13,000개 넓이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장 배추는 그제보다 1,000원 넘게 올랐고 상추와 깻잎도 10,000원이 뛰는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일부 지역엔 폭우가 쏟아졌지만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엔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온 자체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정말 덥게 느껴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강세연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로 시민이 산책을 합니다. 햇볕을 피하며 걸어도 금세 땀이 나고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많이 이제 습하고 날씨가 덥네요. 운동할 때 부채를 들고 나갔고 급격히 올라간 체온도 지키고 땀도 지키고. 서울은 한때 습도가 9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땀을 식히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쉽사리 마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땀 속의 염분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과 땀의 증발을 비교해봤습니다. 85%의 높은 습도에서 순수한 물은 증발했지만 염분이 섞인 물은 일부가 남았습니다. 염분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 증발을 막은 겁니다. 습도가 높으면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다시 소금기와 이제 결합을 해서 다시 흡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불완전 증발을 더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땀 침전물 주변의 습도를 높여보니 수분이 모여 다시 물방울이 생겼습니다. 보통 습도가 70%를 넘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날은 평소만큼 땀으로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건조한 환경이 훨씬 더 유리하고 습한 환경에서 이제 체온 유지가 어렵다. 당분간 습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습도가 높은 날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EDR, 이 차량용 블랙박스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데 이 장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밑 공간에 설치하는 페달 블랙박스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데요. 이 급발진 사고를 둘러싼 논란을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들이 파손된 차량들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두 급발진 의심 사고로 국과수 차량 검사실에 보관 중인 것들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 검사엔 통상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요. 최근 EDR 검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검사 기간 역시 2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22년 12월 강릉 티볼리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을 의심하고 검사를 의뢰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60건을 밑돌았던 검사 건수는 2022년을 기점으로 최근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EDR 검사는 데이터 추출과 분석, 검증, 3단계로 이뤄집니다. 국과수가 데이터를 직접 추출한 뒤에 사고 당시 기록을 분석하고 이걸 실제 운행 기록과 교차 검증까지 합니다. 전 세계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기관들은 EDR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EDR 데이터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그 보고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가 당황하면 페달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밟는 인지 오류가 사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국과수에 들어온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니 운전자가 가속 페달만 계속 밟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제동 페달을 밟았다 확신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과수는 운전 중에 급발진이 의심되면 페달에서 발을 떼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거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실신까지 유기한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 기억하시나요?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4개월 만에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이 범행을 사주한 부부에겐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에 차가 잠시 멈춰서더니 한 남성이 저항하는 여성을 끌고 옵니다. 또 다른 남성도 운전석으로 달려오고 1분 만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납치된 40대 여성은 살해당했고 일당은 시신을 대전의 한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된 납치범들은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수사 결과 범행은 피해자와 가상화폐로 분쟁을 빚던 부부가 범인들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7천만 원을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납치한 뒤 마약을 투약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연지호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직 돈만을 위해 저지른 범행이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돈을 건넨 부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징역 8년과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에겐 징역 23년으로 감형이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봐 이들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씨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황의조 씨 측이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법 촬영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이혁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축구선수 황의조 씨는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형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영상 유포 과정을 살펴보던 경찰은 황 씨에게서 불법 촬영 혐의점을 포착했고 황 씨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황 씨를 불러 조사했고 황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5개월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 2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황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지만 검찰은 수사에서 더 드러난 피해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 측이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는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황 씨의 형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재벌 3세를 사측에 수십억 원대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전 씨의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회후 진술 기회를 얻은 전청조 씨는 유년 시절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사랑이 결핍됐던 탓에 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데요.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립니다. 전 씨는 이 범행 외에도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침착맨으로 잘 알려진 웹툰 작가 이말년 씨의 딸을 향한 범죄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씨 딸에게 칼부림을 예고한 내용의 글을 올린 게시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 가족과 관련한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절대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익명에 숨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 꼭 붙잡혔으면 좋겠네요. 최근 비계 삼겹살, 해수욕장 평상 갑질 등 제주에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주의 유명 관광지에서 바가지를 썼던 사연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달 한 유튜버가 제주 용두암을 방문해 촬영한 내용이 공유됐는데요. 전복, 해삼, 소라 등 5만 원어치의 해산물이 플라스틱에 담긴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진을 본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가격에 비해 양이 너무 적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제주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자 제주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미지 개선에 힘쓰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저희 MBN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4명의 후보들은 서로에게 맹공을 펼치며 난타전을 벌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는 서로의 정치 생명을 걸며 그야말로 피 튀기는 혈전을 펼쳤습니다. 토론회 소식 먼저 정태진 기자입니다. 네거티브를 자제하겠다던 원희룡 후보. 작심한 듯 한동훈 후보 아내 공천 개입 의혹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감찰을 받으라 맹공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당무감사 이런 운운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를 다 오픈하세요. 제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어떠십니까? 같이 당무감사를 받자고요. 아니 지금 다 얘기를 하라니까요. 왜 객관적인 그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 자료만 갑니까? 재밌으시네요. 재밌으시 알았습니다. 수사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한 후보는 김의겸보다 못한 구태 정치라며 그게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고 원 후보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아니면 본인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사퇴, 정계 은퇴 얘기했죠. 본인도 후보 사퇴 그리고 정계 은퇴 괜찮으세요? 약속하시죠. 예스 or no. 좋아하시잖아요. 예스 or no. 저도 같이 예스 or no. 했습니다. 예스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두셔야 될 거예요. 저건 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사천 의혹 논란을 두고 두 후보의 피 튀기는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당대회가 비전과 정책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앞서 보신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당무 개입과 국정농단 같은 여당의 금기어를 언급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나경원, 한동훈 후보 사이에 뜨거운 칙령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위험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근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향 문자를 당무 개입이라 규정한 걸 비판한 겁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 기소할 때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이런 거 했는데 이거 윤 대통령한테 굉장히 협박성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무 개입이란 그러니까 말씀. 당무 개입. 저는 당무 개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 후보는 총선 당시 한 후보가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요구를 받았던 사실을 공개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아니 이관섭 실장 건 같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무 개입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의원께서는? 네? 적절하시다고 나경원 생각하나요? 의원께서 당무 개입 비슷한 거 당하셨잖아요.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탄핵 절차를 이미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건 탄핵 절차를 시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경원 의원님이 그렇게 계속 탄핵 노래를 부르고 다니시기 때문에 저는 이 프레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한동훈 후보의 이런 인식이 굉장히 나이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후보는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영장 기각 책임을 물으며 한 후보의 전략적 미숙을 주장했고 한 후보는 영장은 사법부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편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6만 명을 돌파하며 법사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했죠. 정청래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탄핵 반대 청문회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청문회를 계속 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6만 명을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맞불 성격으로 등장한 지 엿새 만에 국회 법사위 회부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 반대 청원도
다음 달 청문회를 열어 논의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국회법과 공평함을 내세웠습니다. 이 청원이 지금까지는 별거 아니었다 생각할지라도 국회법에는 강제조항,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 않으면 우리 법사위원들이 직무유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또 한 번의 청문회를 열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미 2차례 청문회를 예고했고 26일엔 김건희 여사 모녀까지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에는 대선 불복 심리가 의심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이 선출해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한 대통령에 대한 대선 불복의 심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청문회 추진 과정도 위헌 소지가 크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베를린에 설치한 소녀상이 철거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곧 독일을 방문하는데 이에 맞춰 독일 측에서 소녀상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기시다 총리는 2년 전에도 소녀상 철거를 요청했었습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을 성노예로 데려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 9월 설치 직후 일본의 항의로 철거 위기를 맞았다가 간신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현지 시각 12일 독일을 방문해 올라프 숄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또 철거 위기를 맞았습니다. 관할인 미테구청이 소녀상의 설치 허용 기한이 곧 만료된다며 설치한 단체의 철거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외무상이 베를린 시장을 만났을 때도 소녀상 철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숄츠 총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 기시다 총리가 직접 소녀상 철거를 부탁했던 만큼 이번에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제독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는 소녀상 존치를 요구하는 청원에 미테구 주민 서명을 받아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중국에선 또다시 먹거리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번엔 휘발유 같은 기름을 실어 나르는 유조차에 사람들이 먹는 식용유를 채웠습니다. 원래 기름이 들어있던 유조차를 전혀 씻지도 않고 그대로 식용유를 싣고 다니다 적발됐는데요. 중국에선 예전부터 오줌 맥주, 알몬 배추 등 이렇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식품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위생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현지 언론사가 유조차 한 대를 뒤쫓습니다. 차가 멈춰선 뒤 운전기사에게 무엇이 실려 있느냐고 묻자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평소 석탄 액화 연료를 운반하던 차량을 제대로 세척도 하지 않고 식용유 운송에 투입한 겁니다. 적발된 식품회사는 국영기업과 대형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유조차 운전기사는 운송비를 줄이기 위한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화학연료 잔류물이 있는 식용유를 장기간 섭취하면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장기 손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 직후 중국 중앙정부는 즉각 조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对于违法企业和相关负责人将依法严惩，绝不姑息。 중국에선 잊을만 하면 식품 위생 문제가 불거지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허거 재료인 오리 내장에 비위생적 가공 현장이 폭로됐고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이 등장하는가 하면 독극물 빵을 먹고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해변가에 박테리아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를 사람들에게 더 확실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로스앤젤레스 인근 산타모니카 해변가. 박테리아 수치가 주 기준을 초과했다는 표지판들이 놓여 있지만 해변 안에는 이미 서핑을 하며 노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비가 많이 내리기라도 한다면 오염으로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표지판을 눈치채지 못해 수영을 했다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게 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거리로 나와 다이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리에 물이 가득 차올랐기 때문인데요.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멕시코 동부의 침수된 거리입니다. 건물 높이의 반까지 물이 차올라 있는데요. 물이 가득 차오른 거리로 사람들이 뛰어듭니다. 주민들을 괴롭혔던 홍수가 이제는 주민들을 위한 놀이터가 되고 있는 듯한데요. 이례적으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멕시코 당국도 주민들도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젊은이들은 이 상황을 재미로 승화시켰다고 하네요. 겨울로 접어든 칠레에서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어지는 영하권 날씨에 고군분투 중이라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거리에서 모닥불이 타오릅니다. 단단히 무장한 사람들이 모닥불 앞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요. 남미 국가인 칠레에서는 극지방의 저기압으로 낮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영하 1도로 떨어지면서 사람들은 혹독한 추위와 싸우고 있는데요. 정부도 위험한 계절인 만큼 사람들을 추위로부터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8개월째 12차례 연속으로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수도권 집값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세권에 자리 잡은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연초만 해도 15억 원에 거래됐던 전용 84제곱미터 가격이 최근 17억 원 수준으로 올라왔고 호가는 이미 18억 원을 넘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1, 2개월 전부터는 한 1, 2억씩 막 오른 것 같아요. 찾는 사람에 비해서 매물이 많지 않아요. 가격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성동구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크게 올랐는데 서울 전체로는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로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심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습니다. 인플레이션 안정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도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된 건 우려스럽다며 가계대출의 규제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대출을 억제하려는 금융당국과 서둘러 집을 사려는 매수세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 순서입니다. 폴 맥카트니의 전속 사진작가로 유명한 김명중 작가와 배우 김혜자 씨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특별한 전시회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엔 또 어떤 문화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치 땅속에서 출토한 고대 유물을 전시해 놓은 듯한 사진의 정체는 플라스틱 쓰레기. 작가는 후손들의 박물관은 현재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가득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에서 시작해 쓰레기를 유물처럼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2019년부터 일회용품과 쓰레기 등을 찍은 사진 38점과 관련 영상을 선보이는데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김혜자 씨가 전시를 설명하는 오디오 도슨트로 나섰습니다. 사진 보니까 끔찍해요, 정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애들을 보호할 수 있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이런 거 알려주는 것도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천경자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딸 수미타 김이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담긴 작품은 인간이 살아가며 가지는 에너지, 움직임, 그리고 온전히 부여받은 자율성을 즉흥적인 구성과 역동적인 붓질로 담아냈습니다. 영화는 달 착륙 프로젝트에 성공해야 하는 발사 책임자와 나사에 고용된 마케터가 부딪히며 더 큰 성공, 혹은 실패 없는 플랜 B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을 상징하는 두 캐릭터는 여느 로맨틱 코미디가 그렇듯 평행선을 달리지만 결국 달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통해 서로 알아가게 되고 진심을 발견합니다. 서로 거짓과 진실에서 교차점을 만들어내듯이 영화는 아폴로 11호 발사 성공과 음모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13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한 프로배구 현대건설이 2연속 우승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코치와 선수들이 함께 뒹군 갯벌 훈련이 눈에 띄었는데요. 갯벌 훈련 현장에 박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릎까지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강속구를 날립니다. 감독님에게 진흙을 묻히는 선수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무려 13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하며 최고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건설 배구단. 하계 전지훈련을 통해 연속 우승을 향한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이른 아침부터 함께 갯벌에서 뒹굴며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갯벌에는 솔직히 저도 처음 와봤는데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또 선수들도 엄청 생각보다 더 즐겁게 즐겼던 것 같습니다. 2연패를 위해서도 앞으로도 더 달려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FA 정지윤이 잔류했고 외국인 선수 모마, 위파위와도 재계약을 하며 우승 전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페퍼저축은행의 장위 등 강력한 장신 외국인 선수들이 리그에 합류하며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드 공격을 좀 더 점유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유의 안정성과 팀워크로 무장한 현대건설은 창단 첫 리그 2연패에 도전합니다. 통합 2연패 화이팅!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도 장맛비 대신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더 확대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홍천 32도, 의성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오늘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내륙에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소나기가 내릴 때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며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무더위 속에 내륙 지역은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에는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끼겠고요. 수도권과 충북 지역은 오전과 밤 한때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4도, 대구는 23.1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32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